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이재명 대표 단식 12일째입니다. 이 대표의 체력이 한계에 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진들의 만류에도 이 대표는 단식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예정된 검찰의 추가 소환에도 응하기로 했는데 이를 놓고도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합니다. (9월 11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레쯤 러시아에서 북러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단식을 시작한 후 처음으로 당 지도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검찰에 다시 나가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는데 건강 상태가 변수로 꼽힙니다. 서울 용산 경찰관 추락 사건과 관련해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참석자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태원 지역 클럽 마약 유통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월 6만 5천 원에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는 정기권을 내놓습니다. 다만 경기나 인천에서 승차하면 이용할 수 없고 광역버스에서도 사용이 어려운 점은 한계로 꼽힙니다. 올 수능에 응시하겠다고 접수한 수험생 가운데 N수생 비율이 27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는 졸업생들이 쉬운 수능을 예상하며 대거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모로코 강진으로 숨진 희생자가 2,497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만 하루도 채 안 돼 375명이 늘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선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추정되고 김 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모레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을 맞아 열린 민방위 무력 열병식. 열병식이 끝난 뒤 참가자들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멸광의 환호에 감미하시며 공화국 창건 75돌을 조국 청사에 특기할 대정치 축전으로 빛내는 데 공헌한 전체 열병식 참가자들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같은 날 전용 방탄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북한 내에서 북동 국경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행선지는 북러 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오는 13일까지 동방경제 포럼이 열리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추정됩니다. 평양에서 이곳까지 거리는 약 1200km로 4년여 전 북러 정상회담 당시에도 전용 열차를 타고 이동한 김 위원장이 열악한 철도 상황으로 인해 이동에만 2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조만간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북러 정상회담 시점은 모레쯤으로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만난다면 지난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약 4년여 만의 재회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등을 제공하고 러시아로부터는 식량이나 군사 관련 기술을 받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북러 정상회담 가능성을 처음으로 보도한 미국 뉴욕타임스는 동방경제 포럼 기간에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과 북러 정상회담 개최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오후 8시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곧 러시아를 방문해 회담을 진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도 같은 시각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수일 내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통령궁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고 있는 동방경제 포럼에서 만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나 제3의 장소 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립된 행사로 간주하고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진행 중인 동방경제 포럼은 오는 13일까지입니다. 애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포럼 기간에 만날 것으로 예상됐지만 크렘린궁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RTVI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동방경제 포럼에서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포럼 기간에 김 위원장을 만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첫째, 이번 양자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에서. 두 번째는 제3의 장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 포럼과 상관없는 독립된 행사로 개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회담 장소와 시간은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일단 블라디보스토크에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 곳곳에는 평소와 달리 다수의 군과 경찰 등 보안 인력이 배치됐고 러시아 언론들도 여러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회담에 미국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러시아의 자포자기 행위이며 북한의 큰 실수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을 위한 북러 정상회담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무기 지원이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는 너무나 분명하며 결국 두 나라의 고립을 한층 심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이미 전략적 실패를 경험한 러시아는 매우 절박하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는 분명히 러시아의 자포자기 행위의 일환이지만 북한도 이에 응한다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해리스 부통령과 백악관은 북러 간 무기 거래 가능성을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 Ill-advised for there to be any collabo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s North Korea giving ammunition to Russia? There will be repercussions for North Korea, not just from the United States, bu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북러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입장을 묻자 북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에 동맹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러 회담의 일시와 장소는 분명하지 않지만 동방경제 포럼이 열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AP통신이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편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관계 단절이 아니라 위험을 탈피하기 위한 것이며 초점은 미국의 이익을 확실하게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영내와 세계에서 중요한 행위자인 시 주석이 온다면 매우 생산적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고 있는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지 나흘 만에 검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혐의를 거듭 부인한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 이후 김만배 씨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일 배임 투제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나흘 만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1일 검찰이 압수한 자신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핵심 피의자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건데 신 전 위원장은 재작년 9월 인터뷰 전부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공모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저는 9월 15일 이전에 화천대유 사무실에 간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쓰시면 검찰 보도에 검찰에 흘리는 게 놀아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다만 대화를 녹음한 이후 김 씨와 여러 차례 소통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와 함께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했고 김 씨가 구속되고 나선 당시 소개받은 화천대유 관계자를 통해 인터뷰를 보도해도 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좀 허락받지 않고 녹으면서 미안하잖아요. 건강 상태를 한번 물어보고 짧은 메시지를 한번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있을까 해서 그래서 간 거죠. 검찰은 그러나 당시 신 전 위원장과 김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뿐 아니라 인터뷰 전에 두 사람이 미리 접촉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만나 나눴다는 사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수사 무마 의혹, 커피 이야기 등 의도성 있는 언급이 쏟아져 나올 리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또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가 2011년 검찰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망을 비켜갔다는 의혹이 애초부터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해 실제 부산저축은행 수사 기록도 분석했습니다. 아울러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신 전 위원장이 지난 7일 석방된 김 씨와 말맞추기에 나설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조만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립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 뉴스를 1급 살인죄에 빗대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야 4당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의 비판 언론 옥죄기가 도를 넘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아침회의는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가장 사악한 범죄, 악질 범죄, 1급 살인죄, 극형과 같은 원색적 표현을 쏟아내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별되는 악질 범죄로서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여당 지도부에선 대통령 바꿔치기 공작이란 말이 나왔고 이어진 긴급 의원총회에선 전국 당 조직을 통한 대국민 여론전을 예고했습니다. 중대과실 언론사에 대한 징벌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까지 열고 이번 사건의 배후로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목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주요 매체보다 30분이나 더 빨리 페이스북에 적반하장 후안무치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뉴스타파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민주당은 현 정부가 칼춤을 추고 있다며 지금 필요한 건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시도에 대한 국정조사라고 반박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자 여권의 언론 옥죄기가 도를 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언론을 민영화시키고 길들이려고 하는데 이 윤석열 정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향해선 국민 삶을 책임진 집권여당 대표가 구구 유튜버의 길로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 다른 야당도 힘을 보탰습니다. 해직 방송기관장 긴급 간담회를 민주당과 함께 열고 공영방송 이사회의 인원을 늘리는 내용의 방송 3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방송법의 조속한 통과는 말할 것도 없는 부분이고요. 이제 해당 상임위에서도 좀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요. 인터뷰 조작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징벌적 배상과 같은 언론 정책으로까지 번지며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입장문에서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주 대정부 질문에서 이 장관이 법을 어기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진실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장을 탄압한 것도 모자라 국민 명령에 항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내일 다시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검찰권 남용이라는 성토가 이어졌고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청구를 미루려는 단식 꼼수는 더는 안 된다며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9일 5번째 소환 조사 이후 추가 출석 여부를 놓고 검찰과 신경전을 벌이던 이재명 대표가 검찰 요구를 전격 수용했습니다. 내일 오후 1시 반 또 청사로 나가 조사받기로 한 겁니다. 다만 단식 중인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는 부당하다며 검찰권이 남용될 경우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겠다는 경고는 잊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 단식 이후 처음으로 지도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이 대표 생명이 위태로운데 검찰이 정치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수사가 아닌 스토킹이자 고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 10여 명은 직접 농성 천막을 찾아가 단식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단기간에 끝날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하고 건강을 회복하기를. 정권의 관심은 오로지 폭력적인 권력 형사 그 자체에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조사 때 진술조서에 서명하지 않은 걸 문제 삼으며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 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하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건 구속영장 청구를 미루려는 정치적 꼼수라는 겁니다. 단식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민주투사 코스프레로 자신의 부끄러운 혐의를 포장하며 사법 시스템을 모욕 주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약속한 당당한 태도라면 한마디로 이 대표의 단식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번복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게 여당의 시각입니다.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핑계 삼아 검찰 수사를 끝끝내 회피하는 이 대표의 모습을 보니 여의도 반치광이라는 수식어를 붙여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6번째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한 건 사법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역시 결국 구속영장 카드를 내놓을 거란 전망이 우세해 앞으로 체포한 표결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파장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현직 경찰관이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마약 모임을 주도한 참석자 3명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모임을 가진 이태원 클럽에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유통 과정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남성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숨진 서울 용산 한 아파트에서 마약 집단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45살 세입자 정모 씨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숨진 경찰관 사고 난 원인이 뭡니까, 그 당시 현장에서? 재판부는 정 씨와 함께 마약을 구입하고 모임을 주도한 대기업 직원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구속된 정 씨는 2019년 태국에서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하고 국내 반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헬스 트레이너 출신의 30대 김모 씨는 이미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증거가 확보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들 3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5명이 마약류 정밀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5시쯤 현직 경찰관이 추락해 사망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참석자들은 현재까지 모두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사건 초기 16명에서 최근 5명이 더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겁니다. 무엇보다 경찰은 당시 참석자들이 마약을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태원 클럽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선 상태입니다. 해당 이태원 클럽은 마약 유통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CCTV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지저분한 데 안에 들어가서 pit빛 막 까맣고 빨갛게.
경찰은 해당 클럽 수사를 토대로 이태원 클럽 전반에 대해 마약 거래 유통 실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그러나 숨진 경찰관이 실제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했는지에 대해선 정밀 감정 결과 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표를 미루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충남 서천군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고압 증기가 지나는 배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이 숨졌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충남 서천군에 있는 한국중부발전 신서천발전본부입니다. 오전 10시 50분쯤 이곳 발전소 본관에서 배관이 파열돼 직원들이 다쳤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보일러실 5층에 있는 고압 증기 밸브에 연결된 배관이 떨어져 나오면서 작업자들을 덮친 거로 추정됩니다. 후단 배관이 1인치 배관이 한 1m 정도가 떨어져 나갔는데 떨어져 나가면서 그 충격으로 이제 가격을 됐을 것이고 심정지 상태에 빠진 50대 협력업체 직원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발전소 본부 직원 2명과 다른 협력업체 직원 등 3명도 중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직원들은 2주마다 진행되는 보일러실 점검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발전소는 전기로 작동하는 밸브에 오류 메시지가 뜨자 직원들이 확인하기 위해 보일러실에 들어갔다가 사고가 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중부발전은 사고 직후 발전소 가동을 멈추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숨진 노동자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부검을 의뢰할 방침입니다. 또 주변 CCTV와 노동자 증언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동당국은 사고가 발생한 작업에 대해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 안전 조치가 충분했는지 조사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부정합격이 의심되는 58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2017년부터 채용된 선관위 공무원 경력 채용자 384명을 전수조사해서 35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부정합격 의혹자 58명을 포함해 312건은 가족특혜나 부정청탁 여부 등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권익위가 발표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과 기준을 개선하는 등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익위 조사 결과 가운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소명한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 등 두 기관 간 의견 차이가 있었다면서 향후 진행될 수사기관의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로코에서 강진으로 숨진 희생자가 2,497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로코 국영일간지는 내무부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까지 이번 지진으로 2,497명이 숨지고 2,476명이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만 하루도 채 안 돼 375명이 늘었습니다. 중환자 수가 많은 데다가 실종자 구조,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 사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강진 피해를 입은 모로코에서는 가족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들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조 작업에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모로코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주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앙과 약 50km에 위치한 마라케시 인근 타페가그테 마을. 한때는 평화롭고 조용했던 곳이 돌무더기만 쌓인 채 폐허로 변했습니다. 벤 헤나 씨는 무너진 집을 둘러보며 힘든 기억을 꺼냅니다. 지진이 일어난 밤 아비규화 속에 8살 아들을 잃었습니다. ياك ماكش ما نشتي من سي نعطي الدراري الموسى نشد يصير وجدي يوي يفوت الدري ادى سينما وصل كوزينه يفوت اللي غادي يفوق الى تشكيل العاصفه. 이 마을에선 주민 20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숨진 채 발견됐고 실종자도 다수라고 영국 BBC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특히 깊은 밤 기습적으로 강진이 덮친 탓에 아이들의 희생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아틀라스 산맥 고지대는 통신과 도로가 끊겨 구조 작업도 더디기만 한데 오지 마을들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الناس مازال ما دازوا كاع مازال ما كاين اللي شاف والديه ما كاين اللي شاف الناس باقي يقلبوا على والديهم مازال ما لقاوهم كلشي طاح عليهم الجبال والديور وما كاين منين دوز انت باقي يسرحوا في الطريق. 강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모로코에 미국과 중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연대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국제 지원이 이루어진 건 스페인과 카타르, 튀니지, 요르단 등 몇 나라에 불과합니다. 모로코 당국이 공식적으로 각국에 지원 요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잃고 터전도 잃은 주민들은 소극적인 정부의 행태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Old house, the side, the big for the millah, all broken, all. Old people, every time we sleep in here. Not eight, not nothing. Old people, look. No sleeping good, not nothing. Old we live. 일각에서는 모로코 정부가 이번 재난을 스스로 헤쳐나갈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6만 5천 원으로 한 달 동안 서울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 내년에 출시됩니다. 이 카드 하나면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또 추후에 도입될 수상버스까지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 경기 같은 다른 수도권에서의 이용은 현재까지로선 어려워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유럽에서는 대중교통 정기권이 일반적입니다.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등에선 한 달권, 1년권 등을 끊어놓고 버스, 지하철, 트램을 모두 탑니다. 앞으로 서울에서도 대중교통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한 달 동안 6만 5천 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출시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시범 운영하고 본격 출시는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지하철 시내 마을버스뿐 아니라 따릉이 자전거와 추후 도입될 한강 수상버스까지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자가용 이용을 대중교통으로 돌려 온실가스를 줄이고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시는 월 40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에게는 이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들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출퇴근 이용할 때나 이제 지인들이랑 약속 만날 때도 항상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한 10만 원 정도는 매달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40% 이상 삭감이 되면은 이제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다른 수도권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점이 한계입니다. 지하철은 서울에서 내려도 경기나 인천에서 승차하면 이용할 수 없고 광역버스에서도 사용이 불가한 겁니다. 서울시는 수도권 통합 이용을 위해 경기도 인천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따릉이까지 또 앞으로 리버버스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희망컨대는 경기도도 인천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여기에 함께 참여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서울시 발표 직후 일방 추진이라며 유감 입장까지 표명한 만큼 수도권으로 이용을 확대하는 건 과제로 남았습니다. 게다가 적자를 메우려고 교통요금을 올렸는데 또 다른 적자가 발생하는 꼴이 된다는 우려도 나오는 만큼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올해 수능에 응시하겠다고 접수한 수험생 10명 가운데 3명은 졸업생이었습니다. 27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수능이 쉬울 거라고 예상하고 이른바 N수생들이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졸업생들이 마냥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지원한 10명 가운데 3명은 졸업생, 이른바 N수생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지원자는 50만 4,500여 명으로 재학생은 줄었지만 졸업생은 늘어서 31.7%를 차지했습니다. N수생 비율이 30%를 넘어선 건 1997학년도 수능 이후 처음입니다. 재수라도 해서 원하는 대학을 가야 됐다는 생각이 있고
또 킬러 문항이 없다 그러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시 모집이 좀 늘어나고 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쉬운 수능을 예상한 N수생이 대거 합류하면서 이번 수능은 수시 지원부터 본시험까지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킬러 문항이 학원에서 반복적으로 초고난도 문항을 풀어온 학생들에게 유리한 것을 고려하면 킬러 문항 배제 자체가 N수생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문과 침공과 선택 과목별 유불리 현상이 굳어지면서 이과생이 주로 응시하던 수학 미적분 선택 비중이 처음으로 확률과 통계를 넘어섰고 과학 탐구 선택 비율도 47.8%로 높았는데 특히 6월 모의고사에서 표준 변환 점수가 98점까지 나오며 최상위권 주요 변수로 떠오른 과탐투 응시자가 늘었습니다. 의학 계열은 아무래도 더 경쟁이 치열해질 수가 있고 또 반도체라든지 또 첨단학과 이런 부분들도 지원자가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수능에선 정답률이 10% 미만인 초고난도 문항이 사라지고 30에서 60% 정도인 문항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능에서 최상위와 상위권까지 점수가 몰릴 가능성이 커진 만큼 원서 접수가 시작된 수시 전형에선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게 좋다고 분석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을 딛고 코로나 이전의 경제 규모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 반등폭을 살짝 웃돌며 중위권 회복세에 그쳤습니다. 나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했던 2020년 세계 경제. 온 지구촌이 문을 걸어 잠근 사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0%대로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글로벌 경기는 2021년 1분기까지 팬데믹 여파에 시달리다가 이후 서서히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OECD는 최근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분기에 비해 올해 2분기 회원국의 실질 경제 성장률은 평균 5.1%로 대부분 팬데믹 이전 경제 규모를 뛰어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4분기 대비 실질 GDP 증가폭은 5.9%로 36개국 가운데 16위,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평균 증가폭을 살짝 웃돌긴 했지만 미국의 6.1% 회복세에 완전히 올라타진 못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이 늦은 데다가 이제 소비에 대한 증가가 줄어들게 되고 부동산 리스크 등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좀 심화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것들 타격을 입어서 덜 반등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회복세가 가장 두드러진 나라는 아일랜드와 튀르키예로 팬데믹 직전 분기에 비해 경제 규모가 각각 28%, 23% 이상 커졌고 이스라엘과 코스타리카, 콜롬비아도 상위권에 들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의 경제 성장률 증가폭은 3%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등 서유럽 선진국 회복세는 그보다도 낮았고 체코와 영국은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독일 쾰른 경제연구소는 팬데믹 전후 OECD 회원국의 경제 성적을 분석하면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자유롭고 체계가 잘 잡힌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도 나은 성적을 기록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YTN 나인수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이제 해야 될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현안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각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윤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기사가 막 나왔어요. 개각에 대해서. 이 시기에 추석을 앞둔 시기이기도 하고 총선을 앞두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개각은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개각에 대한 입장은 과거부터 했던 주요 그 입장 원칙이 뭐냐면 국면 전환용 그런 인위적 개각은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누차 강조했었고요. 그렇지만 그때 실용적으로
개각의 수요가 있으면은, 그러니까 네. 인사의 수요가 있고 교체의 사유가 있으면 예. 그때 실용적으로 개각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네. 지금까지 보면 무슨 처음에 정부 출범 이후에 초대 조각 말고는 그때 있을 때마다 한두 명씩 교체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거론되는 지금 부처 개각도 어떤 뭐 국면 쇄신을 위한 뭐 혁신 뭐 이래서 국민들한테 여론을 뭐 돌리기 위해서 한다는 것보다는 그 각 부처의 실제의 어떤 교체 사유 예. 또는 인사 수요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용적으로 개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곳은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이렇게 지금 세 곳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인사 수요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곳이 왜 수요일까라는 뭐 궁금증도 들 수가 있고 지금 이야기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뭐 그래픽을 좀 준비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국방부 장관, 문체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일단 후보자로 그냥 거론만 되는 정도인데 누가 좀 눈에 띄십니까? 그러니까요, 이번 거론되는 인사들을 보면 네. 이번 개각이 정말 감동도 없고 기대도 안 되고 예. 인정하기도 힘든 인사들이라서 참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 분 한 분 보면 맨 앞에 이제 신원식 그 비례대표 의원이시죠. 이분 국방부 장관으로 거론되고 계시는데, 자, 이분 개인 영달을 위해 부하의 죽음에 대한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과거 예. 대위 시절이었나요? 예. 중위 시절이었나요? 예. 이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임명한다면 군내에서 영이 쓰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의혹이 해소된 후에 하신다면 모를까 지금은 인정해드리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윤인천 장관님 이미 하셨어요. 이 정부 미래를 생각하고 젊은 세대를 좀 생각하는 모습 그리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가지고 희망을 주는 모습 예.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뭐 키워드가 과거신가요? 뭐 과거뿐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 실망스럽고요. 예. 김행 그 지금 비대위원이신가요? 전 비대위원이시죠? 전 비대위원이요. 예. 이분은 제가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아부의 힘이 돼가는구나. 아부를 잘하면 한 자리를 꿰차는구나. 이렇게뿐이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끼리끼리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국민에게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예. 뭔가 희망이 보이고 그다음에 함께 지지하고 함께 가고 싶은 그런 정부가 돼주기를 바라는데 정말 열광적인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하는 개각이 아닌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예, 지금 김상일 평론가께서 좀 강도 있게 비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측면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지금 아직 인사를 하기로 해서 그 임명을 후보자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언론 보도 그렇습니다. 내용입니다. 언론에 예. 나오고 있는 지금 하마평에 나오신 분들 이야기고요. 네. 대통령이 정식으로 이제 결심을 해서 후보자를 지명하게 된다면 예. 정식 절차에 따라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야당에서 만약에 제기하는 그런 의혹들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그 의혹에 대한 해명과 설명이 분명히 납득 있게 풀어져야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비판의 어떤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야당에서 송곳 같은 검증을 하면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우리 여당 측에서는 왜 그러면 지금 새 부처의 장관을 이 사람들로 바꾸는 것에 대한 나름의 정책적 필요성과 그다음에 그 정무적인 어떤 효율성들을 예. 설명을 하면 될 것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 나와서 이렇게 세 분 거론되는 사람에 대해서 기정사실화해서 예. 그 갖가지 이야기들 하면서 비판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지켜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예.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예.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결정 이후에 논의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조임을 제가 인정하지만 네네. 제발 아니기를 바라기 때문에 강도 높게 말씀을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상병 관련된 지금 의혹의 중심에 있는 것이고 여가부는 지금 여가부가 지금 해체, 교체 뭐 지금 잼버리 폐지 거론된 상황 논란도 속에 있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당에서 이제 사실 이제 비서관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장관 같은 경우야 이제 청문회를 거쳤을 때이겠지만 네.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에서 혹시 뭐 총선을 앞두고 누구 나온다더라 뭐 이런 얘기 좀 들리는 거 없나요? 들으신 분 없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새 네. 부처의 하마평이 이제 언론에 나옴과 동시에 네. 같은 분위기로 이제 그 대통령실에 네. 내년 총선에 출마 의지가 있는 수석급 예. 그리고 비서관급들의 어떤 이제 출사표도 네.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본인들 개인의 이제 결심의 문제이고 또 이 대통령실에 있는 수석이나 비서관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참모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이른바 재가와 허락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어서 네네. 지금 나오고 있는 건 당연히 그냥 나오는 기사거리로서의 여러 가지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이 이제 입방아에 나오는 것이고요. 저 부분도 실질적으로 개각 이후에 또는 개각과 동시에 수석 비서관급이나 그냥 네네. 비서관급에서 누가 과연 사표를 던지고 예. 진짜 자기의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출사표를 던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안 해주시는데 자 지금 들리는 건 어쨌든 정치인 출신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정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도 얘기 나오고 있고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이렇게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그분들은 뭐 정치인 출신이니까 네. 예, 뭐 그 역할을 충분히 했고 뭐 거기에서 본연의 그 뭐랄까 앞날의 계획에 네네. 맞게 돌아오는 거 뭐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연 뭐 거기서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를 잘 가지고 와서 국민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평가를 받으시겠죠.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건 그분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대통령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라인 내 사람 예, 예. 이런 거를 챙기는 분들 그걸로 이제 회자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시게 되면 예. 그게 오히려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여론조사 하나 좀 짚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됐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여론의 흐름을 좀 짚어보는 필요가 있는데요. 긍정,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게 36.7%로 1.3%포인트 반등을 했습니다. 부정평가는 조금 내려왔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좀 해석하시는지 저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여론조사 나오면 한 번씩 해석을 하는데 지금 흐름은 어쨌든 순방 이후에요. 사실 순방 이후에는 좀 떨어지는 적도 많았었는데 이제 조금 오른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이제 그 수치마다 이제 서로 조사하는 기관마다 네. 조금의 이제 그 경향성들이 있는데 네. 그 같은 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는 추이를 보는 게 제일 그렇죠. 중요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타나는 것은 일정 정도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상승을 했고 예. 부정적 평가가 좀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이유를 굳이 찾는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 5박 7일간의 이번에 해외 순방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을 이제 이유로 따질 수가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해외 순방할 때마다 이러저러한 해프닝과 논란이 많이 막 터져 많았습니다. 나오면서 예. 오히려 해외 순방 이후에 국위 선양과 해외에서의 어떤 업적보다는 그런 정치적 쟁점이 그 비화가 되면서 상당 부분 이제 하락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뭐 최근에 들어서는 해외 순방길에 보면은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네. 최근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라든지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라든지 이번에 G20 정상회의라든지 아세안 정상회의 이런 등들 보면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안보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어서 아마 그 부분이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나 싶고 예. 국내 정치 이슈는 뭐 여전히 계속되는 반복되는 야당 대표 사법 리스크와 또 우리 윤석열 정부의 네네. 일정 정도의 또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보다는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에 이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해외 순방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좀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주셨고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있습니다. 네. 뭐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어떤 질문이 들어갔고 어느 지역에 몇 분이 대답을 했고 뭐 그런 것도 자세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정보를 더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또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뭐 일단은 저는 이게 소폭 반등이다 이렇게까지 보기에는 좀 시기상조라고는 보지만 네. 어쨌든 이런 추세가 처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걸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모멘텀을 잘 살렸으면 좋겠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해외 순방이 과거처럼 이렇게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은 그 대통령께서 지금 외교의 큰 틀은 견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큰 방향성. 예. 그러니까 분명하고 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기 전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는, 관망하는 예. 그런 게 굉장히 큰 것 같고요. 이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예, 이렇게 이런 느낄 수 방향으로 있게. 가고 있구나만큼은 좀 분명하기 때문에 네네. 하락 요인은 안 되는 것 같다. 예. 그리고 기대 심리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것이 어쨌든 30% 중후반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어 보이거든요. 네. 이것을 탈출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그 외에 사람들을 생각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총선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정부와 여당이 많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식이 오늘로 12일 차를 맞았고요.
당내는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단식을 좀 말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발언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이렇게 교차 편집해봤는데 함께 들어보시죠. 12일 동안의 단식을 통해서 우리 이 대표님의 뜻이 국민들에게도 많이 인식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니까 단식을 중단해 주시기를 우리 중진 의원들 뜻을 모아서 전달드립니다. 그 마음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네, 뜻이 전달됐습니다. 일시적인 뭐 행태라면은 뭐 해결점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갈수록 끝도 없이 더 심화될 것 같아서 진짜 위험합니다. 그런데 제가 6일째, 7일째 되는 날 이제 실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장기에 괴사가 시작됐어요. 정말 후회스러워요.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퍼포먼스는 수십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 아니어도. 네, 뒤에 들으신 것은 이제 이정현 전 의원이죠. 지금 현재 그 직책도 나왔고요. 그 당시 이제 단식을 하면서 7일째 정말 힘들었다 얘기까지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 조금 목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좀 이제 힘든 것 같지 12일째니까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당무 일정도 참석하지 않았고 거의 한계에 다다른다고 봐야 될 거 아닐까요? 12일째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으로 추측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내일 또 검찰에 또 2차 출석, 두 번째 마무리 출석을 지금 앞두고 있어서 저는 이 하루빨리 빠른 시일 내에 야당 대표의 단식이 중단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고요. 그 단식이 과연 국민들 앞에 또는 그 국민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그런 단식인지는 저도 사실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야당 대표의 단식이라고 하면 힘없는 소수 야당의 대표로서 그 절절한 정치적 요구 하나를 손에 잡히는 요구, 그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그 정부에게 바랬던 또 쟁취할 수 있는 그 요구를 들고 목숨을 걸고 결기 있게 사실은 단식을 해서 쟁취한 게 많거든요. YS 때 이 연금 해제라든지 DJ 때 지방자치제 수용이라든지 김성태 원내대표 때 드루킹 특검이라든지 손학규 대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70석 가까운 거대 야당의 현직 당대표로서 입법부에서는 사실은 엄청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야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정기국회를 앞두고 갑자기 뜬금없이 난데없이 단식을 시작해서 정기국회는 야당에게는 정말 야당의 장이 쓰는 그런 계절인데 정기국회가 지금 야당 대표의 단식으로 지금 모든 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국민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좀 의심하면서 보는 이유가 뭐 본인의 진정성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사법 리스크 앞에 지금 초압에 임박해 있기 때문에 검찰 소환을 무력화하거나 검찰 조사를 좀 방해하거나 아니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를 좀 미루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이 청구되어도 이른바 체포 동의안 표결이 국회로 왔을 때 이걸 가결이라고 다 스스로 약속을 하고 국민 앞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만 부결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술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지금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단식이라는 게 지금 우리 2023년에 이재명 대표 단식은 지금까지 우리가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또는 민주화 이후에 힘없는 소수 야당의 대표가 했던 단식과는 좀 질적으로 다르다. 이런 면에서 좀 안타깝지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비교해 주시고 상황과 시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중단할 수가 없는 어떤 상황.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중진들 나서서 얘기하지만 계속 강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단식을 하면 뭐 결과는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원하는 것을 좀 쟁취하든가 성과를 내든가 아니면 성과 없이 본인의 몸을 상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쓰러지든가. 근데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전에 우리 김근식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오해와 의심 이거를 충분히 불식시키고
명분과 진정성을 국민에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보면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그런 부분은 거의 보도가 안 되고, 이것이 논란으로만, 그 사법 리스크에 대한 논란으로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할 텐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특검이라든지 그렇죠. 그것만 잡았다면 할 텐데, 예, 그렇지 예를 않다는 들어서 뭐 거죠. 홍범도 장군의 뭐 어떤 그 동상 철거라든가 이런 것도 사라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슈가 어젠다가 세팅이 되고 그런 게 의제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단식이 지금 국민과 민생을 위한, 내지는 어떤 우리의 미래를 위한 단식으로 보여지느냐, 국민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당대표 개인적으로 실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명분과 실리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나서서 단식을 중단을 시킬 수 있는 명분을 자꾸 만들어주고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선의의 경쟁에 나서고 열심히 일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빨리 물꼬를 트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 대통령실과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 정도 되면 정치를 제가 볼 때는 좋은 쪽으로 해서 경쟁하자, 이런 제안을 하면서 단식을 멈출 수 있는 명분을 자꾸 만들어주는 게 맞다. 그것이 정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정부 여당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여당에서 그 단식장을 방문한 의원 딱 한 명이죠. 태영호 의원이 이제 항의하러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이제 뭐 수산물 이렇게 행사 같은 것도 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실 국민들은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여당도 바라보게 마련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 태영호 의원이 이제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이제 민주당의 어떤 약간의 좀 북한을 감싸는 듯한 그런 정책 기조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그 방청석이 아니죠. 그 의원석에 있던 민주당 의원이 이제 쓰레기라고 했던 발언이 이제 국민들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마 태영호 의원은 정말 한이 맺혔을 거 아닙니까? 북한의 외교가 아니었지만 북한의 염증을 느끼고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탈출이 왔는데, 여기 와 있는데 쓰레기라고 하니까 열불이 나겠죠. 아마 그걸 이제 항의하기 위해서 단식 농성장을 찾아갔는데, 저도 뭐 태영호 의원이 굳이 저기 단식 농성장까지 찾아가서 항의할 필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저도 이해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과 좀 그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이 사실은 전화를 저렇게 난리법석을 친 다음에 돌아가면서는 매일 찾아오겠다고 했거든요. 매일 찾아오겠다고 했는데 지도부에서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번은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도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단식 농성하고 있는 그 주변에 예전부터 오래전에 기획되었던 이제 수산물 홍보하는 그 이벤트 행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단식 시작 이전부터 기획된 것이어서 이제 한다고 했고, 거기서 먹방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 윤재욱 원내대표랑 김기현 대표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사실은 먹는 것은 다 취소를 하고 굉장히 축소해서 그냥 수산물을 안전하다 홍보하는 것으로만 끝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선들을 지키면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당인 국민의힘이 가가지고 거기에 무슨 그 불을 지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자중하면서 지금 잘 관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그 밑에 이렇게 자막으로도 출구 전략 이렇게 지금 표시를 했는데, 그렇다면 혹시 뭐 이렇게 여당 지도부 김기현 대표 막 찾아가서 뭐 이렇게 얘기도 좀 하고 앞으로 좀 얘기 좀 해봅시다. 그러면 멈출 가능성이 있을까요?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지금 당장에 생각하면은 좀 약해 보이긴 하지만 자꾸 방법을 찾다 보면 신의 한 수도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생각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나 시도를 하면 어쨌든 가능성은 조금이라도 증가하는 거니까 확률적으로 저는 시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야당 대표가 지금 저렇게 뭐 단식을 한다고 해서 그거를 얼씨구나 하고 비난만 하는 것이 여당의 모습이 좋은 모습일까요?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처음에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이 부분을 규정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공격만 하면 비인간적으로 느껴지고요. 너무 과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국민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왜? 저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쓰러진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강한 지지층은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격양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다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끌고 가겠다라는 모습이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운영하는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일이면 13일째, 단식 13일째가 되는데요. 이 대표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내일 다시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발언 들어보시죠. 검찰이 이번 조사마저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해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수사팀에 대한 사법적 대응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저번 수사 때처럼 그 진술서에 진술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 과정을 좀 들어봤고요. 이 대표가 내일 어쨌든 오후에 소환이 될 것이고 소환되는 과정들이 이제 언론에 어떤 형태가 될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조사는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도 좀 걱정이기도 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지금 단식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토요일 날 검찰 출두해서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내일 오후에 출두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검찰과 이재명 대표의 이 창과 방패의 싸움이 하루빨리 결론이 나야 됩니다. 결론이 나기 위해서는 절차를 밟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검찰은 당연히 검찰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 혐의와 관련돼서 수사를 해야 되니까 소환을 하는 것이고 소환했으면 소환 조사가 끝나야만 영장을 칠지 말지를 결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검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검찰이 영장을 치면 체포동의안은 또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또 알아서 국회의원의 일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일 오후에 이재명 대표의 저는 소환은 이재명 대표가 가서 몸이 좀 힘들더라도 잘 마무리를 하시고 지난번 토요일처럼 잘 하다가 또 갑자기 일어나겠다고 일어서서 나가시면서 몇 시간 동안 고생하면서 질문 응답을 다 받았는데 질의 답변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열람하면서 날인도 안 하고 하는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다 보니까 고소고발을 당해서 수사를 많이 받아봤습니다만 자기가 결백하고 잘못이었고 정말 떳떳하다고 한다면 수사관의 수사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빨리 이야기를 해서 내 주장을 거기에 관철시켜서 그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내 주장이 반영되도록 다 하는 겁니다. 그게 결백함의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저는 6시간 동안 조사를 받다가 갑자기 중요한 핵심 질문이 나오니까 그만하자고 요구를 하더니 그동안 질문하고 답변했던 내용들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날인을 거부했다는 것은 제가 경험으로 따지면 피의자들이나 피고소인 같은 경우는요. 그 열람을 하다가 이게 내가 말한 것과 다르다. 이렇게 좀 고쳐주세요 하면 고쳐줍니다. 수정을 다 해줘요. 거기서 수정을 요구해서 수정을 관철시키면 되는 것이지 날인을 거부하고 나오는 건 제가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 가서 마무리 잘 하시고 뭐 검찰이야 뭐 증거와 어떤 나름대로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하겠지만 또 피의자는 피의자로서 또 방어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하고 그러나 이 신문 절차는 마무리를 해줘라. 그래야 그 다음에 구속영장과 체포동의안이 순서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복잡한 게요. 검찰 수사 지금 말씀하신 것도 과정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체포안이 이제 처리 방안을 놓고 또 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또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민주당에서 최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 탄핵카드를 꺼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탈출은 해야 되는데 전국은 더 꼬이고 부딪히고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불신의 문제입니다. 불신. 그러니까 야당이 검찰을 불신하기 때문에 모든 제도와 절차를 따라가지 않는 거죠. 이 불신이 너무 큰 거죠. 근데 검찰도 저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무리해서는 전 안 된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를 보면은 2년 넘게 이거를 수사를 했고 많은 압수수색을 했고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정도 했는데도 아직까지 저렇게 싸우고 있어야 되나? 야당과 야당 대표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검찰이 이렇게 단식을 할 때 과연 무리하게 소환을 하고 무리하게 영장을 치는 게 과연 좋을까요? 저는 오히려 조금 인내하는 게 왜냐하면 단식은 좀 있으면
어떤 물리적으로라도 끝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굳이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어요. 저렇게 하면 감정은 해소돼요. 감정. 아, 괘씸해. 내지는 뭐 좀 혼 좀 나봐. 네네. 이런 감정은 해소되지만 법적인 거는 지금 2년 동안 끌어왔는데 한 달 정도 당기려고 노력하는 검찰의 모습이 얼마나 인정을 받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너무 무리하지 마라. 저는 그것이 현명하다. 오히려 현명하게 행동하시라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신뢰가 키워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정치권 자체도 그렇고요. 서로 신뢰라는 것이 좀 많이 실종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이제 여당으로 좀 가볼 텐데요. 국민의힘이 계속 이제 허위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굉장히 이제 수위가 높아지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 발언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단순한 가짜 뉴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치밀하게 기획된 공작 뉴스 차원의 문제입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1급 살인죄는 과실치사죄와는 천양지차로 구별되는 악질 범죄로서 극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진실의 광장에 세울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희대의 대선 공작 그 배후 몸통을 반드시 철저하게 밝히고 그래서 그 진실의 광장에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혜자가 누구냐, 이재명 대표한 민주당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뒷배가 민당 배후설인데 저는 이런 발언에 대해서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되죠. 그래서 이걸 이재명 민당 배후설이다. 이제 좀 너무 나가 보인 거고요. 수사를 지켜본 후에 그런 사실이 드러날 때 얘기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슈들이 이렇게 커가던 과정들이 있죠. 이제 뭐 당에서 이제 보통 이제 아침에 회의할 때도 강력하게 발언도 하고 추가 보도들이 막 나오면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근데 지금 어쨌든 당 대표 차원에서 굉장히 강한 발언들을 지금 쏟아넣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김기현 대표가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사형이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고요. 오늘은 이제 1급 살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좀 다소 격앙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좀 그 여당의 당대표로서는 좀 거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이해를 해보면 오늘 공교롭게 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저 3년 몇 개월 만에 처음 1심 구형이 떨어졌는데요. 구형 나왔죠. 그 이른바 청와대가 개입해서 경찰에 하명 수사를 해서 당시에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철호 후보가 되고 당시 낙선한 사람의 피해를 본 사람이 지금 김기현 대표입니다. 그 김기현 대표가 당시 울산시장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이 부당하게 개입을 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가장 큰 피해자의 사실은 트라우마가 있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사건에 대해 조금 더 강경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뭐 사형을 시키고 1급 살인이니까 뭐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는 아까 나왔던 그 화면 중에 마지막 진실의 광장에 서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보도된 것처럼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대선 과정에서 가장 핫한 정치적 이슈가 떠올랐는데 대장동 게이트가 떠오르자마자 대장동 사태의 주범인 김만배라는 사람과 대장동 사태로 인해서 가장 정치적으로 의심을 가장 많이 받았던 이재명 대선 후보 측하고 저는 이해관계가 같이 닿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도 가능하면 대장동 게이트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이 김만배도 대장동의 자기 주범으로서의 범죄 혐의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해관계가 같이 공감이 되면서 중간에 신앙님이라고 하는 언론유조위원장의 가짜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볼 때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닌 이유는 그냥 보통의 정상적인 범죄 혐의자 같으면 자신의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유동기구가 했다. 이 정도 선에서 그 선을 분류하고 마는 겁니다. 이재명은 상관없다.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되는 건데 이 사건은 기상천외하게 이게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게 아니라 윤석열 거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의 전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역할의 과정이 바로 언론을 동원한 이번에 신앙님과의 가짜 인터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권여당 측에서는 그리고 많은 국민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건 간단치 않은 것이다. 보통의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죄를 경감하고 부인하기 위해서 했던 행태와는 전혀 다른 최고도의 정치적 공작이 개입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예. 면에서 저는 예. 김기현 대표가 연일 지금 좀 거친 어조로 예. 진실의 광장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특별수사팀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을 보면은 김만배 씨가 그냥 진짜 사적인 자리에서 그냥 뭔가 알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했던 얘기들을 이 신학님 전 위원장이 보도를 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 배우의 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런 어떤 뭐 이런 거 해달라라는 요청이 들어갔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뭐 1억 6,500만 원을 건네줬다. 지금 보는 시각이 완전 다른 것입니다. 네. 한쪽에서는 그냥 얘기한 거를 신학님 위원장은 언론인으로서 쓸 수밖에 없었다. 이 얘기인데 자, 어쨌든 지금 한 가지만 좀 듣고 가겠습니다. 신 전 위원장이 계속 그 기자들을 만나고 있어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들어보시죠. 9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화천대유 방문을 김만배와 같이 간 적은 있지만 9월 15일 이전에 화천대유 사무실에 간 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쓰시면은 검찰 보도에 검찰에 흘리는 게 놀아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알아서 잘 판단하셔 쓰시면 됩니다. 네. 김만배 씨가 교도소 간 뒤에는 왜 다시 만나신 거예요? 관계자랑 같이? 짧은 건강 상태를 한번 물어보고 짧은 메시지를 한번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있을까 해서 그래서 간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이 시기에 김만배 씨랑 통화를 많이 했는지 네. 혹은 이후 상황 속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계된 사람들의 연락처가 있는지 연락을 주고받은 게 있는지 이걸 지금 검찰은 파악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어쨌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들은. 예.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건 검찰이 하게 놔두면 돼요. 네.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너무 과다하게 판사 행세를 하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께서 뭐 판사 출신이시긴 하지만 이 모든 걸 지금 규정하고 판단을 혼자 내릴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다 내렸다. 그럼요. 예. 자, 의심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입장이 다르니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비유가 너무 과도하면 듣는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예? 지지자들한테는 강한 뭐 혐오 이런 걸 일으킬 것이고 반대자에게도 강한 혐오를 일으킬 것이고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아유 저 사람들도 저렇게 사는데 우리도 뭐 이렇게 감정 해소하는 말 다 내뱉으면서 뭐 그렇게 살아가지 뭐 저 사람들 다 하는데 어떤 좋은 영향이 있습니까 저기에? 예? 저 위치라는 거는 법인격이에요. 예. 그만한 역할을 하라고 그 자리에 가신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저런 말을 통해서 뭐를 하실 수가 있나요? 예. 저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과도한 얘기를 하시는 거는 뭐 적정한 의심이나 비판을 할 수 있으나 과도한 비유와 과도한 얘기를 하시는 건 그냥 자기 감정 해소뿐이 안 되는 것이다. 네. 국민에게는 1도 도움이 안 되는 그리고 국민의 어떤 통합이나 예. 이런 부분에도 1도 도움이 안 되는 모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네. 신학림 위원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차근차근 밝히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빨리 예. 왜냐하면 이게 국민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은 좀 제발 좀 빨리빨리 좀 능력을 좀 보여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들이 또 언제 발표될지도 모르고 또 사실 검찰 수사 과정만 저희들이 너무 좀 집중하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사실 재판을 통해서 하는 과정들이 어떻게 진실을 밝히는 과정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 문제가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언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이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방송 기관장들이 해직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쨌든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언론 쿠데타다. 지금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잡고 이 관련된 사항들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사항과 관련해서 이 언론 단체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좀 커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 명백한 가짜 인터뷰, 허위 인터뷰이고 대선을 3일 앞두고 저 명백한 가짜 허위 인터뷰임을 제가 볼 때는 신학림 노조위원장도 알았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사후에 며칠 전에 72시간, 72분짜리 다 공개된 걸 보면 그 전체 원문 파일을 들어보면 그 조우영이가 실제로 그 박검사하고도 커피를 안 먹었다는 게 나오잖아요.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삭제하고 붙여가지고 사실은 커피를 윤석열한테 받아 먹은 것으로 그 뉴스타파는 그때 보도를 했단 말입니다. 명백한 조작입니다. 그걸 대선 3일 전에 퍼뜨려서 삽시간에 확산을 시켜서 그 기사를 모든 언론이 다 받아서 퍼날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선 결과가 뒤바뀌지 않았으니까 뭐 그나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0.73%포인트 차이로 이겼을 때 그런 정도의 영향을 미쳤던 엄청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과 이 가짜뉴스가 대장동 일당 범죄 혐의자의 주범과 언론이 결탁을 해서 정말 부적절한 어떤 금전거래나 부적절한 사전 모의와 기획에 의해서 이런 가짜뉴스를 선동하고 확산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언론 탄압이라는 명분이 아니라 언론을 바로잡는 의미에서 저는 분명히 저는 정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이것이 언론의 탄압으로 비칠 정도로 어떤 방송사라든지 또는 언론사에 대해서 좀 더 과장되게 과도하게 그 억누르는 듯한 그런 그 기획을 하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문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박문진 이사장이라든지 KBS 이사장 같은 경우 이제 해임 의결을 해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해임 의결을 한 거고요. 또 법적 절차에 따라서 구제 조치를 받으면 구제가 되는 것이고 또 본안 소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법과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이 다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허위 인터뷰 의혹에서부터 이 언론, 그러니까 개혁으로 보시는 거죠, 언론 쪽이. 그렇죠. 하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이것과 이것이 연결될 수 가짜 있는 뉴스와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나르는 특정 정치적 편향의 언론사와의 유착 관계가 있다면 이건 바로잡을 기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저도 말씀 안 드리기 어려운 게 이 사건과 사안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건 사안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일으켰거나 사안이 발생한 언론사를 전체를 일반화시키고 전체를 규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당연히 언론 탄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과거에 행해졌던 마녀 사냥인 겁니다. 그리고 낙인 찍기고 주홍 글씨 새기기입니다. 그런 거를 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런 부분에서 현 정권이 너무 과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이 한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일벌백계를 하고 그거를 후대의 교훈으로 남긴다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 어떤 한 행위를 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건이 어떤 언론사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그 언론사 자체를 마치 무슨 반역의 무슨 어떤 세력인 것처럼 뭐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좀 차분해지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도에 따라 법과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사안을 그 사안만을 다루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용어가 학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게 가짜 뉴스인지 알았는데 그것을 어떤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짜 뉴스고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것이 공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해서 보도했는데 잘못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오보라고 하죠. 오정보라고 이제 미스인포메이션을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조금 혼용돼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정리하기 위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과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게 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전용 열차로 평양을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말을 아끼던 북한과 러시아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곧 러시아를 방문하게 된다며 방문 기간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도 크렘린궁이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 초청으로 수일 내 러시아에 찾아올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은 회담 일자나 장소와 같은 자세한 일정은 밝히지 않은 대신 보도 시점은 맞췄습니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지난 2019년 4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약 4년여 만의 재회가 초읽기에 들어간 셈입니다. 앞서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인 구구절을 맞아 열린 민방위 무력 열병식에 참석했던 김 위원장은
열병식 이튿날 참가자들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멸광의 환호에 감미하시며 공화국 창건 75돌을 조국 청사에 특기할 대정치 축전으로 빛내는 데 공헌한 전체 열병식 참가자들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촬영 직후 김 위원장은 전용 방탄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김 위원장이 전용 열차를 타고 북한 내에서 북동 국경 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선지는 북러 정상회담 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된 현재 동방경제 포럼이 진행 중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추정됩니다. 평양에서 이곳까지의 거리는 약 1200km로 4년여 전 북러 정상회담 당시에도 전용 열차를 타고 이동한 김 위원장이 열악한 철도 상황으로 인해 이동에만 20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포탄 등을 제공하고 러시아로부터는 식량이나 군사 관련 기술을 받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공식 확인된 가운데 외신들도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하면서 그 파장에 주목했습니다. AP통신은 서울발 기사에서 러시아의 기술 이전 가능성은 김정은이 한미를 겨냥해 축적하고 있는 핵무기와 미사일로 인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높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각국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인지 예의주시해왔다며 이는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 간에 더 긴밀한 군사 협력을 예고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북러 정상회담 개최가 예상되는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면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러북 관계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는 가운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이 내년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맡는 만큼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 안보리 내에서 러시아의 건설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빗장을 풀자마자 러시아와 무기 거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협력에 선을 그어왔던 중국은 전통적인 대북 경제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행사에 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한 류거중 중국 국무원 부총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대북 경제 지원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农业和医疗卫生是重要民生事业，中方愿同朝方深化在上述领域的交流合作。 북한의 절실한 비료와 의약품 지원을 공론화한 걸로 풀이됩니다. 실제 중국 대표단엔 농업부와 상무부, 대외 원조기구인 국제발전합작서의 차관급들이 포진했습니다. 단장인 류거중 부총리는 김덕훈 북한 내각총리와도 만나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북한의 코로나19 국경 봉쇄로 제한됐던 경제협력의 문이 활짝 열릴 전망입니다. 북한의 물품이 들어가면은 그걸 3주 정도 땡볕에 노출시켜 놓고 그다음에 가지고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어떤 그리고 원시적인 방역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접근은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는 북러 무기 거래와 차별화 시도로 읽힙니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선 UN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지원의 한계도 분명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4년 만에 첫 외출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무기 거래 회담에 나설 거란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모로코에서 강진으로 숨진 희생자가 2,497명으로 늘었습니다. 모로코 국영일간지는 내무부가 현지 시각으로 오늘 오전 10시까지 이번 지진으로 2,497명이 숨지고 2,476명이 다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만 하루도 채 안 돼 375명이 늘었습니다. 중환자 수가 많은 데다 실종자 구조,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이라 사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모로코에서는 가족을 잃은 안타까운 사연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구조 작업에 국제사회 지원이 절실한 상황인데 모로코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주민들의 원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영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앙과 약 50km에 위치한 마라케시 인근 타페가그테 마을. 한때는 평화롭고 조용했던 곳이 돌무더기만 쌓인 채 폐허로 변했습니다. 벤 헤나 씨는 무너진 집을 둘러보며 힘든 기억을 꺼냅니다. 지진이 일어난 밤 아비규환 속에 8살 아들을 잃었습니다. ياك ماكش ما نشتي منسي نعطي الدراري الموسى نشد يصير وليدي يفوت الدري ادى سينما وصل كوزينه يفوت اللي غادي يفوق الى تشكيل العاصفه. 이 마을에선 주민 200명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숨진 채 발견됐고 실종자도 다수라고 영국 BBC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특히 깊은 밤 기습적으로 강진이 덮친 탓에 아이들의 희생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아틀라스 산맥 고지대는 통신과 도로가 끊겨 구조 작업도 더디기만 한데 오지 마을들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사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الناس مازال ما دازوا كاع مازال ما كاين اللي شاف والديه ما كاين اللي شاف ناس باقي يقلبوا على والديهم مازال ما لقاوهم كلشي طاح عليهم الجبال والديور وما كاين منين دوز انت باقي يسرحوا في الطريق. 강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모로코에 미국과 중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연대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국제 지원이 이루어진 건 스페인과 카타르, 튀니지, 요르단 등 몇 나라에 불과합니다. 모로코 당국이 공식적으로 각국에 지원 요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잃고 터전도 잃은 주민들은 소극적인 정부의 행태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Old house, the side, the big for the millah, old broken, old people. Every time we sleep in here, not 8, not nothing. Old people, look, no sleeping good, not nothing. Old we live. 일각에서는 모로코 정부가 이번 재난을 스스로 헤쳐나갈 역량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오는 가운데 주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모로코 지진 피해 현장에서는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한 필사의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을 기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가까워져 오면서 생존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형체를 알 수 없는 잔해 속에서 또 한 명의 희생자가 실려 나옵니다. 군까지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지만 사고 후 이미 3일째.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해집니다. وطاح عليه الردم والتنفس بنادم ما تعرف التنفس ما لقاش كيفاش يتنفس شي وحدين درنا لهم كيفاش يتنفسوا تعتقناهم وهذوك الاخرين راه ما لقينا كيفاش. 마을이 온통 폐허가 돼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기 어렵지만 슬픔마저 가벼운 건 아닙니다. 부상자가 계속 느는 것도 중상자가 많은 것도 모두 부담입니다. بالطبع كيكون الضغط دائما الكوارث كيكون الضغط لان العدد ديال المصابين كيكون كثير مثلا من البارح في 12 الليل كان عدد المصابين يتوافد بكثره على المركز الطبي المتقدم. 병원 밖에는 헌혈하러 온 사람들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I didn't even think twice. We just run to here because it's one of the main thing that as a citizen is to help each other, especially like on conditions where there's people who are dying are. 갈 곳 잃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텐트촌. 텐트라도 있는 게 다행이지만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Tout ce qui nous manque, que du pain. Maintenant, ils sont en train de nous installer pour faire du pain et de l'eau et de l'électricité. 국제사회는 앞다퉈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중국,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까지 모로코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유엔이 재난평가팀을 파견해 필요한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도 비극적인 시기에 모두의 도움이 모로코를 지탱하기를 기원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며칠 전 대전에서 또 한 명의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수년간 악성 민원에 고인이 힘들어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가 벌어져서 또 다른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상군 기자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조화가 늘어섰습니다. 숨진 교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당시 교장이 근무하는 학교에 항의 차원으로 보낸 것들입니다. SNS에는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계정이 등장했습니다.
개정에 올라온 가게를 찾아가 보니 유리창에 분노의 글이 담긴 메모지가 붙어 있고 달걀과 각종 쓰레기까지 던져져 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게에도 시민들의 항의 흔적이 가득합니다. 가게마다 숨진 교사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지만 과격한 항의 방식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잘못됐는데 이것도 올바른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뭘 던지고 가고 부시고 가고 이렇게 쓰레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유 속상하네요 정말. 마음은 좋진 않아요. 어쨌든 아이가 보기에도 이렇게 좋아 보이는 현장은 아니었고 살도 이렇게 매장 당하는 그런 느낌은 아이를 생각하면서 부모로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가해자로 지목된 또 다른 학부모는 마녀 사냥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아이가 심리치료를 받기는 했지만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거나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지 않았다며 당시 담임과 나눈 문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정말 충격 때문에 지금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살인죄까지라는 이렇게 누명을 받으니까 진짜 너무 힘드네요. 숨진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의견을 낸 국제아동단체 산하기관에도 질타가 쏟아지고 후원 취소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으로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모 공간 인근의 조화들이 무분별하게 버려진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교육청은 기존에 설치된 오래된 조화들을 철거하기로 노조 측과 합의했지만 철거 과정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대규모 교사 집회가 이번 주말 재개됩니다. 개별 교사들로 구성된 전국 교사일동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교권보호 입법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사들은 서희초 교사 49제인 지난 4일 공교육 멈춤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연 이후 집회를 멈췄지만 이번 주와 다음 주 교육위 법안 심사 소위와 전체 회의, 본회의 등이 줄줄이 예정됨에 따라서 다시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실태에 대해서 50일 동안 전수조사를 마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7년 동안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58명이 부정 합격한 것으로 의심했는데 구체적인 가족 특혜 여부는 못 밝혔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이 확산하자 권익위는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단독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7년 동안 선관위 경력 채용을 살핀 결과 부정합격 의심자가 58명 발견됐습니다. 전체 경력 채용자 384명 가운데 15%에 해당합니다. 특혜 채용 의심자 가운데는 5급 사무관도 3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기제가 정규직이 되려면 채용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는데도 1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 뒤에 서류 면접 시험 없이 일반직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선관위 내부 게시판에만 채용 공고를 내서 선관위 관계자만 응시하게 하고 나이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시자를 뽑거나 반대로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정 합격은 아니지만 절차를 위반한 사례도 290건 확인됐습니다. 면접 때 외부 인사가 반이 넘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내부 사람으로만 위원을 꾸리고 증빙 자료를 검증도 안 하고 180명 넘게 합격시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채용 비리를 모두 합치면 353건, 전체 경력 채용 162번 가운데 64%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빠 찬스 같은 가족 특혜나 부정청탁 의혹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도 인적사항에 대해서 개인정보 동의한 것이 41%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60% 이상이 거부가 되어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전혀 조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권익위는 부정합격 의혹자 58명을 포함해 312건은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면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또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적으로 부실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경기 의왕과 용인에서 땅을 파고 송수관이나 우수관을 설치하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파묻히며 잇따라 숨졌습니다. 현장에는 흙막이판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의왕에 있는 송수관 매립 공사장. 깊게 파인 구덩이 안쪽으로 파란색 송수관 중간이 끊겨 있고 주변에는 흙이 마구 쏟아져 있습니다. 오전 10시 50분쯤 이곳에서 일하던 30대와 70대 노동자가 무너져 내린 토사에 파묻혔습니다. 2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2m 10cm 깊이로 파여있는 구덩이 속에 들어가 상수관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흙이 쏟아져 내리는 걸 막아줄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굴착 작업을 할 때 집안이 붕괴할 위험이 있으면 흙막이판 같은 안전장치를 두도록 한 산업안전보건규칙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저희 안전보건공단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옆에 흙막이판이 있었어야 된다고 하던데 그게 맞을까요? 그런 거 포함해가지고 법 위반 여부 조사 예정. 경찰은 동료 작업자와 현장 책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의 공사 금액이 50억 원이 안 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는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후 2시 40분쯤엔 경기 용인에서도 50대 노동자 1명이 고인 빗물 등을 빼내기 위한 우수관 공사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면에서 3m 깊이에서 작업하던 중 옹벽이 무너지면서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히고 하체가 토사에 매몰돼 변을 당했습니다. 용인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강원도 정선군 사부급의 한 석회석 제조 공장에서 40대 작업자가 30m 깊이의 석회석 분말 저장 탱크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작업자는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2시간 반 만에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지난 4월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주 피해자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해 신 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신 시장을 불러 조사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물론 IAEA도 방류에 따른 방사능 수치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밝혔지만 현지 주민들의 소송 같은 국내외 반발 여론은 여전합니다. 이달 말 2차 방류를 앞두고 일본 정부는 대응 전열을 한층 더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1차 방류분 7,800톤을 모두 바다로 흘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4일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 지 19일 만입니다. 約7800立方メートルの放出が本日に完了したことは承知しています。これまでのモニタリングの結果等も踏まえ、計画通り放出できており、安全に進められていると認識しています。 방류 시작 뒤 일본 환경성과 수산청, 도쿄전력 등은 원전 주변에서 바닷물과 물고기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해왔습니다. 모두 삼중수소 농도에 이상이 없다고 밝힌 가운데 IAEA도 방류 이후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아세안 G20 정상회의 기간 중국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철회를 촉구하면서 각국이 이번 방류를 이해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中国の水産物輸入停止措置については引き続き即時撤回を求めていきます。 일본 언론들은 중국 리창 총리가 공개적으로 오염수 방류를 직접 비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거들고 있습니다. 2차 방류는 이번 달 말부터인데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국내외 대응을 한층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를 일본 정부의 공식 용어인 처리수 대신 오염수로 지칭해 비난을 받는 농림수산상은 곧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류에 따른 중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놓고 중국과의 기싸움에서 자칫 틈을 보이면 안 된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1차 방류 이후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은 일본은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주변국에 더욱 공세적인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에 추가 개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은 윤 대통령이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하고 문체부 장관으로는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별보좌관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잼버리 사태로 논란에 휩싸였던 여가부 장관의 교체 가능성도 점쳐지면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물망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한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를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윤 의원 외에도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대표 등 8명이 더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송 전 시장 등은 그러나 청와대 하명 수사나 선거 개입 의혹 등은 모두 검찰 기획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0년 검찰은 청와대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면서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과 전 울산경찰청장이었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10여 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송철호 캠프에서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측근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해 수사를 촉구했고 청와대가 첩보 형식으로 자료를 경찰에 하달해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단 겁니다. 공소제기 3년 7개월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기소된 15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먼저 송철호 전 시장에게는 가장 높은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왜곡된 민심의 계단을 타고 올라 벼슬길에 나서려고 했다면서 개인 욕심만 채운 양두구육의 모습을 보인 만큼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의원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를 합쳐 모두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밖에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징역 3년 6개월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징역 3년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습니다. 당사자들은 그러나 법정 안팎에서 다시 한번 결백을 호소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선거 개입 시도나 하명 수사 자체가 없었단 겁니다. 수사 청탁 전혀 없으셨던 거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네. 한 말씀만 부탁드리죠. 네, 없었습니다. 검찰이 보복을 위해 수사하고 기소한 사건인 만큼 무죄를 확신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사건 검사의 공소제기는 애초부터 무리한 표적 수사, 보복 기소였습니다. 저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심 공판까지 3년 넘게 걸릴 만큼 이번 사건은 관련자가 많고 내용도 방대합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9일에 이뤄질 예정인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김철입니다. MBC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내려졌던 해임 처분 효력이 법원에서 정지됐습니다.
반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 처분은 유지됐는데 공익에 대한 영향과 회복 불가능한 손해 발생 여부에서 판단이 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홍미기 기자입니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권 이사장이 해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내세운 MBC 경영관리 감독 의무 위반, 신임사장 부실 검증 등 해임 사유 대부분은 박문진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며 권 이사장이 이사 개인으로서 주의 의무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해임 처분 3주 만에 박문진 수장직에 복귀했습니다. 박문진 이사로서 제가 돌아와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MBC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MBC를 지키는 것. 방통위 측은 지난 정권도 KBS 이사를 무리하게 해임했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진 않았다며 재판부가 관례를 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즉시항고의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시 따져보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2년 가까이 KBS 이사로 있는 동안 KBS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이사장직을 계속 맡을 경우 공익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남 전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고 이미 새 이사장이 선출된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해임으로 남 전 이사장이 입을 불이익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법원은 업무 추진비 부당 사용 등을 이유로 해촉된 정현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도 조만간 내릴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지난 주말 전북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어린아이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이 여성, 부검 결과 사인은 동맥경화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주택, 문에 경찰 통제선이 어지럽게 붙어 있습니다. 앞에는 기저귀 상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이 집에 살던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주 금요일 오전. 주변 이웃의 모습을 보인 지 닷새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개 짖는 소리가 심한데 세입자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집주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부검 결과 여성의 사인이 동맥경화로 추정된다는 국과수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망 원인을 타살이나 극단 선택이 아닌 병사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은 4년 반 넘게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고 집 관리비도 6개월 동안 밀린 상태였습니다. 주민센터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 통보 이후 이 여성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인지 조사에 나섰지만 사망 전까지 연락이 안 됐습니다. 유선 통화를 계속 했지만 전화를 그분이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일단 방문했습니다. 체납 고지서라든가 그분에 대해서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 호수를 추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여성 옆에는 20개월 정도로 추정되는 남자아이도 발견됐습니다. 의식이 희미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결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는 출생 미등록 상태로 아들일 것으로 추정만 할 뿐 이 여성과의 정확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여성과 아이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전주시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숨진 여성의 남은 가족들과 아이의 후견인 지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이렇게 3종고 속에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는 대기업보다 체력이 약한 중소기업 고충이 큽니다. 추석을 앞두고 자금 사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도산 위험에 직면한 중소기업도 늘어나 대응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양희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소기업 4분의 1은 올 추석 자금 사정이 지난해와 비교해 곤란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보다 낫다는 응답은 10%대에 그쳤고 지난해 수준이라는 응답은 절반이 훌쩍 넘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역시나 경기 침체로 인한 판매와 매출 부진을 꼽았습니다.
작년의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보다 적다는 기업이 과반수가 넘는 약 52%에 달해서 한계 기업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회복이 더디면서 중소기업은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중고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줄어든 반면 대기업보다 몸집도 작고 맷집도 약한 중소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0.5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2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한계 기업도 코로나를 거치면서 껑충 뛰어 도산 위험에 처한 중소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쓰러지는 중소기업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코로나 금융조치 채무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급증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계에선 채권기관보다 협상력이 약한 점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가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또 아무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도 요즘처럼 요동치는 경제 파고 속에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나빠질 수 있어 이를 풀어줄 선제적 지원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내일 오후에 검찰에 다시 출석합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의 부당한 추가 소환 요구에도 당당하게 응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사마저 검찰이 무도하게 조작하는 등 검찰권을 남용할 경우 사법 대응을 포함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난 9일 검찰 출석 조사에 대해 영장 청구를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조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는 등 시종일관 비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했다며 조서 날인이 없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그만두고 수사 방해용 단식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안보 책임자를 불쏘시개로 쓰려고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최상병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던 의혹을 제기해온 민주당이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직접 입장문을 내고 이 장관을 해임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섭 장관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직에서 물러나게 한 뒤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개입, 대통령실의 개입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하고 제대로 이 사실을, 진실을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무위원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안 추진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제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만큼 민주당 단독 처리도 가능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통과된 이상민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안보 공백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불쏘시개로 국방부 장관을 사용하려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행안부 장관보다 더 특수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한순간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여당 내에선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등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이 역공에 나선 거란 비판도 적지 않은데 변수는 개각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여권 내에선 국방부 장관 교체설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미 관계가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급진전됐습니다. 거기에 맞춘 한미 군에 관한 통솔,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가장 끌어낼 수 있는 인물 중심으로의 검토들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역시 이런 기류를 모를 리 없지만 탄핵 카드를 꺼낸 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선제 공격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특검 도입 등 이른바 플랜 B를 세워둔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되는데 당분간 관련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한 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지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선 대법원의 판결은 영역의 특수성과 면허제도의 존재를 부정한 처사라고 비판했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의협 내부 정치를 위한 기자회견은 초법적인 행태라며 자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출근길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22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선선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낮 동안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내일도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며 늦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후부터 하늘이 흐려지면서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의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고, 남부 내륙과 제주 산간에는 오후 한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외출하실 때 우산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대전 21도, 광주 21도, 부산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29도, 광주 29도, 대구 30도로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도 구름이 잔뜩 끼는 가운데 기온이 점점 낮아지겠습니다. 또 모레는 영동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주 후반에는 점차 더 많은 지역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